냉해, 고온장애, 가뭄, 습해 때문에 농사가 너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전 세계 농약이나 비료 회사가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농자재로 뽑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센TV입니다. 3월, 4월에 저희가 냉해로 큰 피해를 봤었죠. 그리고 5월, 6월 돼서는 매년 사실 가뭄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특이적으로 계속적인 비가 오면서 습해가 났습니다. 습해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흐려서 광합성이 거의 되지 않은 생육이, 작물의 생육이 아주 안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가 했는데 7월 되니까 벌써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무제한 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도, 35도, 37도 엄청난 폭염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을 포함해서 냉해나 폭염이 한국만의 기후의 문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세계적인 기후 문제 속에서 저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상기후의 대응으로 작물 활성제, 영어로 바이오스티뮬런트라는 데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물 활성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몇 편에 걸쳐서 작물 활성제의 특징과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 좀 다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작물 활성제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물이나 뿌리 주변에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물의 영양 성분과 무관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작물 활성제라는 성분도 그 비료나 또는 식물 영양제라고 불리는 그런 거와 유사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영양 성분 또는 비료 성분으로서의 효과를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효과 부분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거나 또는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런 부분 외에 다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물 활성제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양제나 비료로서의 효과를 빼고 환경 스트레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환경 스트레스, 즉 온도라든가 아니면 습도 또는 건조함, 양분의 흡수 이런 쪽과 관련된 어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성 부분과 관련해서 대사 과정을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그냥 지나가긴 했지만 그 작물 활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양분의 흡수라든가 이용을 좋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작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부분들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 대사 과정을 촉진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유념해야 될 게 작물 활성제는 비료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료 효과가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식물 영양제 또는 고급 영양제냐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영양제로서의 효과를 빼고 나서 어떤 효과냐? 환경 스트레스의 내성이 올 수 내성 이겨낼 수 있냐? 양분의 흡수라든가 이용 효율이 좋아지냐? 또는 품질이 많이 개선될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냉해라든가 건조, 습해, 고온 피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요. 과연 그럼 이런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냉해와 관련해서 국내의 어떤 연구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작물 활성제라는 이름으로 된 그런 연구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그런 자료들 위주 그리고 상품화된 제품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놨고요. 냉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논문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런 논문이 주가 일단 테라솔이라는 제품으로 시험한 성적이고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성적인데요. 보시다시피 낮에 냉해가 오거나 밤 기간 동안에 냉해가 오거나 또는 낮과 밤 다 문제 없었지만 뿌리 주변에 토양에서의 저온으로 인해서 냉해 피해가 왔을 때 분명히 생육 장애가 옵니다. 광합성이 안 되거나 또는 양분의 동화가 안 되거나 뿌리에 정상적인 생육과 양분의 흡수가 안 될 수 있죠. 이럴 때 그 냉해가 오는 시점이 여기 나오는 0일이라고 했을 때 그로부터 3일 전에부터 한 번, 그 다음에 냉해가 오는 그 시점, 그 다음에 냉해가 끝나고 나서 회복 시간이 되는 한 일주일 정도의 테라솔을 3번에 걸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즉 냉해가 오기 3일 전, 냉해가 오는 그 시점, 그 다음에 냉해가 끝나고 난 일주일 후 그렇게 했을 때 보시다시피 상온뿐 아니고 뿌리, 낮, 밤에 냉해가 왔을 때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적게는 2%대, 많게는 24%까지 생육이 더 증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육이 더 증진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합성을 하고 물질 대사를 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냉해, 저온 피해를 그만큼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관련한 논문들이고요. 이런 논문에서 국제적으로 발표를 통해서 입증됐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고온도 많이 피해가 됩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폭염, 이런 시기에도 온도가 높아지면 작물은 정상적인 광합성을 할 수가 없죠. 관련한 논문들 제가 한 3-4개 찾았는데요. 그런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도 역시나 테라솔을 위주로 시험된 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온도가 여기 페레니얼 라이그레스라는 거는 보통 얘기하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초지에 나와 있는 미국의 목초지에서 시험한 건데요. 풀에서 그 20도에서 잘 자랍니다. 친고, 까만색과 빨간색, 이건 다 테라솔을 처리한 데고, 녹색과 파란색은 테라솔이 아닌 다른 제품들, 다른 비료만 준 겁니다. 그 온도가 저온이 20도로 좋을 때는 다 잘 자랍니다. 근데 28도, 약간의 고온으로 올라가니까 이 테라솔 처리되는 데는 이제 상당히 그래도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반 비료만 준 데는 뚝 떨어지고 있죠. 근데 36도까지 올라가니까 테라솔 처리구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버텨주고 광합성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비료만 준 것에는 광합성을 못 한다는 거죠. 고온이 됐을 때 광합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거고요. 심하게는 약 한 달간, 33일간 92파렌하이트, 그러니까 그 화씨 온도인데요. 이걸 섭씨로 바꾸면 우리 온도로 바꾸면 33.3도입니다. 지금 같은 폭염이 한 달간 계속 지속됐을 때는 왼쪽에 보신 것처럼 풀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이런 작물 활성제를 처리한 곳에서는 풀이 지금같이 녹색을 띠고 있는 풀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에도 작물 활성제를 적절히 처리하게 되면 확연히 그 생육을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는 자료들이고요. 그 외에 가뭄이라든가 염류 피해들, 즉 가뭄과 염류 피해를 왜 묶어놨냐면, 가뭄은 그 수분이 부족해서 뿌리 주변이나 이런 데 물이 부족해서 물을 못 빨아들이는 거고, 염류 피해는 물이 있어도 염류 장애 때문에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시드름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에 발표된 논문을 살펴봤을 때 삼투압이 제일 중요한데요. 삼투압은 여기 대표적인 시험이 뭐냐면, 염류 농도가 올라가면 여기 파란색에 떨어지는 거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죠. 이게 뭐냐, 식물의 뿌리 내에 있는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이 내려갑니다. 즉 뭐냐면, 이 소금 농도가 높아지면 뿌리가 물을 흡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유기물을 축적해서 뿌리 내 삼투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물 스스로가 이와 같이 삼투압을 떨어뜨리는데, 솔트 밸런스라는 제품, 작물 활성제죠. 이걸 처리하게 되면 이 무처리구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 말은 더 물을 흡수하기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 소금 농도가 높아져도 이 무처리구보다 많게는 69%, 적게는 21% 이상 생육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물거나 염류에 의해서 물을 빨아들이기 힘든 상태가 돼도 작물 활성제가 이런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삼투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솔트 밸런스로 시험한 거지만 그 외에 다른 작물 활성제로 등록된 제품들도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정식을 할 때 냉해가 온다든가 온도가 너무 높다든가 또는 앞서 말씀드린 고온, 가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오게 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오게 되면 상당히 가장 정식기에는 그 식물이 예민하고 뿌리가 활착이 일어나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그런 시기에 테스트를 한 논문에 근거를 해서 봤을 때 주로 이니슘과 또는 EQ200, EQ200은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해조 추출물과 아미노산의 제품인데, 이니슘은 펩타이드와 유리아미노산은 그다음에 인산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이 정식기에 사용되게 되면은 고온 가뭄 피해를 이겨낼 수 있고 냉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험에서는 뿌리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가를 테스트한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 50일 정도 자랐을 때 이렇게 뿌리를 작물을 심고 나서 한 10cm 밖에 있는 벽에다가 유리를 해놓고 촬영한 사진인데, 이 영상은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뿌리가 훨씬 빠르게 자라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부에 있어서도 왼쪽 그 대조구에 비해서 오른쪽의 잎 크기가 2배 이상
클 정도로 눈에 띄는 생육을 보여주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어떤 영양제를 통해서 빠르게 자라게 한다면 키가 크기 때문에 우짜란다고 생각하시는데, 보시다시피 키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하지만 줄기나 잎의 크기가 훨씬 크게 자라날 수 있죠. 그래서 정식기의 냉해나 고온이라든가 어떤 가뭄 피해가 오더라도 식물이 충분히 빠른 생장과 그 양분 흡수를 통해서 이런 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식물은 심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그 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냉해라든가 저온, 고온, 햇빛, 뭐 광합성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피해들, 그다음에 병해충의 피해까지 보게 되죠. 그래서 해외 많은 연구자들은 이상기후, 이러한 그 농업의 어려운 환경 기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물활성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해나 고온, 가뭄, 염류장애, 정식계 각종 생리장애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작물활성제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 여러분들 작물활성제를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구매는 안내는 본 전화번호로 확인하셔서 그 지역별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